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본의 야쿠자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야쿠자가 많이 위축됐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예, 그 코로나 예방이 그들의 제1강령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 조직에 고령자가 많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조직원들이 적지 않아서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시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야쿠자에게 이런 위험한 시국은 찬스입니다. 이미지 세탁의 찬스죠. 네. 근데 코로나가 워낙 강력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들어보입니다. 폭력단체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는 그닥 시민들도 환영하지 않고 사회에도 해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쿠자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나쁜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두막보가 들어서고 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사무라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뭉쳐다니면서 무고한 양민을 해칩니다. 그때 불악의 젊은이들이 뭉쳐서 이들을 대적했다고 하는데 야쿠자들은 이 자신들이 이 젊은이들의 후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미군정이 들어있을 때는 무려 경찰을 도와서 암시장에서 세력을 키운 그 한국, 중국, 대만인 소위 삼국인들을 진압하는 데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들이 이때 자신들의 행위를 놓고 패전한 일본인들을 외국인으로부터 구하는 영웅이다. 이런 이미지로 포장했습니다. 네. 2011년 대지진 발생했을 때도 야쿠자들이 구호 물품 지진 피해 지역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기회다 싶으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가끔 공식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 막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기 행위나 폭력 사태를 막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에 들어와 일한 기록도 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갔던 분이 남긴 증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정재수란 분인데 1923년생으로 미쓰비시와 가와사키라는 두 거대 기업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네. 근데 우선 전쟁 포로들도 징용된 사람들과 일했다는 기록이 흥미롭거든요. 대부분 싱가포르에서 잡힌 영국인들이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거의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일만 시키고 그 먹을 것은 거의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조상들 못지않게 포로들도 고생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경찰이 포로를 감시하는 간수로 야쿠자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인들도 야쿠자를 싫어했는데 그 경찰이 생각하기엔 포로나 노동자를 억압하는 데는 야쿠자가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하고 야쿠자의 협력은 이상해 보이죠. 네. 그 야쿠자가 공식적인 직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리더로 활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 조금 특수한 사회였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병, 장교 다양한 연령대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곳에서 지배계층이 된 건 야쿠자 출신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포로 수용소에서 왕처럼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각기 이제 계파는 다르지만 와서 이제 서로 출신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힘을 교합해서 다른 포로들을 장악했습니다. 야쿠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밤중에 으슥한 곳에 끌려가서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도 똑같이 조직을 만든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군인들이니까 장교 출신에게는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포로 수용소에서는 장교 계급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군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본군 같은 경우는 고급 장교는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일본은 이제 서열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들어오면 무조건 고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먼저 항복한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영국의 언론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아시아인들은 자율적인 상황에서 뭔가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좀 무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미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는 잘 들어가서 잘 적응하지만 어떤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면 정의, 공정 이런 안중에도 없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만 들끓는 그런 약간 원시 사회로 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야쿠자가 없는 포로 수용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곳은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습니까? 지금 보면 일본 사회가 야쿠자의 존재가 거의 지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모이지 마라, 싸우지 마라,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제 야쿠자의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도 간수들이 야쿠자들이 소란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이걸 파악한 다음에 다른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나면 야쿠자 없는 수용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이 다시 폭력적인 지배 집단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쿠자에게 보고 배운 것을 다른 포로들에게 똑같이 적용한 그런 포로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합법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오직 1차원적인 힘이 지배를 한 거네요. 그렇죠. 마초 사회가 된 거죠. 네. 근데 일본 사회도 지금 야쿠자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야쿠자 없는 포로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일이 좀 벌어졌어요. 바로 자숙 경찰로 불리는 자경단입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어쨌든 경찰 등 공권력이 뭐 이동 통제 등을 나섰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나타난 이 자숙 경찰들이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법까지 무시하면서 경찰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문을 연 가게까지 협박장을 보낸다거나 막 문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이런 식입니다. 상인들이 많이 흥미롭습니다. 상인들이 뭐라 말하냐면 총과 칼만 안 들었을 뿐 야쿠자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요. 네. 더 무섭다. 예. 그래서 야쿠자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우연일치라고 하기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보인 그 일본 포로들의 행태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체주의 혹은 국가주의가 떠오르기도 하고 소수를 윽박지르거나 협박해서 전체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존중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나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것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